제목이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한 생애 주기별 복지 지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129로 전화를 하세요. 이걸 안내해 주는 겁니다. 복지는 신청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신청해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 단계에서 좌절을 해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되고 싶다. 동사무소에 가면 그러셔요. 그런데 자녀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양 의무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사셔요? 임대 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좀 가지고 오시고. 근데요, 좀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거의 그냥 무료로 살다시피 해요. 그래요. 그래도 뭐 계약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계약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충 좀 일도 좀 봐주고 하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뭘 증빙을 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증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계급여를 신청하러 왔더라도 어르신 자녀가 있으면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일단 주거급여를 신청을 해가지고 주거급여를 좀 받아보시면서 소득과 재산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생계급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어렵습니다. 주거급여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 공무원들에게 왜 그러냐 그랬더만, 사실은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은 공무원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청의 단계를 아주 손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 자, 불나면 소방서로 쫓아가요. 동사무소로 쫓아가요. 그냥 119로 전화하잖아요. 혹시 만우전다 거짓말로 119에 전화했는데 삐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러니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129로 전화만 하면 끝입니다. 129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으면 돼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다음날 그러면 동사무소 가볼까요? 하고 끊으면 신청이 아닙니다. 상담이에요. 끊을 때 누가 좀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끊으면 신청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러 갔는데 서류 딱 주면서 요거 해오고 요거 해오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그러면 자녀가 저 같으면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한다면 5명입니다. 5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지. 합치면 10명이요. 근데 꼭 그 중에 한두 명은 평소에 용돈도 잘 안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것 좀 도장 좀 찍어주라. 그러면 무당하고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하고 사인을 안 해봅니다. 그러면 9명이 사인을 해도 1명이 안 하면 그것 개인정보 동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119로 전화를 해서 누가 좀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그 다음부터서는 담당 공무원이 와서 상담을 해서 이 집은 긴급복지가 필요한지, 기초생활을 해줄 수가 있는지, 긴급복지에서 생계급여만 해야 되는지, 생계급여랑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이걸 누가 판단한다?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29라는 것이 보건복지 콜센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복지부에서 시군 후에 일종의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정을 살펴봐서 뭐 도와주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로 도와줬습니다. 긴급복지로 도와줬습니다. 하다못해 민간자원 연계해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9로 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에서 뭐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 뭐 일반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주로 가난한 사람이나 아동, 청소년, 뭐 자활 대상자 등등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신청을 핸드폰으로 하거나 PC로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라 그랬죠.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 그리고 무슨 유치원 원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등등 할 수 있는 것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런 각종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뭐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이 완벽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청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네. 자, 시군구나 읍면동에 가서 상담하고 서류를 갖추고 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완벽하게 갖다 주지 않으면 신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핸드폰으로 신청을 했고 어쨌든 PC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이 진짜 중요하다. 신청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어떤 복지급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제가 쉽게 갑시다.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켜보셔요. 핸드폰. 자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복지로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도 나와 있고요. 가구 상황별로 나와 있고 관심 주제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이다 그러면 노인 한번 눌러보셔요. 자, 그러면 노인에 해당되는 것도 생활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뭐 등등이 있으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에 해당되는 걸 한번 또 눌러봅시다. 그러면 생활지원에 해당되는 것만 무려 73가지죠. 가지수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좀 대표적인 것을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별로 해당 사항도 없는 것은 좀 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클릭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알곡이 앞에 나오고 건부적은 좀 뒤로 나와야 되는데 클릭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경우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니까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영역별로 아동이면 아동, 우리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혹은 수급자에게 흔히 이용할 만한 사례가 뭔지, 대표적인 것이 뭔지 하는 것들을 좀 알아서
대표적인 것부터 몇 개 좀 가르쳐 주면서 신청을 해봐라고 하셔요. 신청. 자, 여기서 핸드폰으로 또 신청도 다 가능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보면 정말 이런 것도 있어요 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도 있냐. 그래서 저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아봐야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이 복지로에 있는 360가지의 급여 중에 대표적인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360가지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분야별로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많이 써먹는 것부터 해달라.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복지관이면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이면 노인 복지관,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이면 공동생활 가정. 저는 이제 저의 주된 관심사가 과거에 아동 청소년 분야였기 때문에 특히 공동생활 가정이나 아동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제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시설의 운영위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을 지금 한 10여 년 정도 하는 아동 양육시설이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요. 올해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이나 이럴 때 그 아동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말고 올해는 이런 것에다 좀 초점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꾸 이제 주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동 양육시설에 오는 아동들 중에 상당수가 학대 피해 아동들이에요. 학대 피해 아동. 그럼 학대 피해 아동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하고는 달라요. 그냥 부모가 없는 아동하고는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엔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그 분노라든지 또 어린 시절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아동 청소년기에 풀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좀 풀어주고 뭔가 좀 놀아야 된다 이런 것에서 넘어서서 자기를 좀 성찰해보고 협동해보고 하는 것들에 조금씩이라도 강조하는 거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딱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서는 계속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해요. 지난해에 몇 명 졸업했는데 대학 가는 애들이 몇 명이요. 근데 문과 갔어.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5명 졸업해가지고 1명 대학 갔는데요. 아니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을 공짜로 갈 수가 있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하요? 그러고 취직하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는데 대학 가면 국가장학금 타면 수급자도 유지가 되고 또 알바하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벌어도 그냥 저축해도 별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하죠. 대학생 많이 보냈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다시 물어봐요. 근데 이 애들이 지금 어떻게 사요? 그냥 대부분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거나 연구에서 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년쯤 지나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돈 찾아가보면 어쩌요? 그런 게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대학 가면 기숙사를 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기숙사를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달라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살아. 아이 요즘 자립지원시설 빈시설 많더만. 자립지원시설에 가서 살면 사실상 거의 공짜로 살아요. 자립지원시설. 그러면 또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매입임대나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알아봐서 행복주택에 들어가라 그랬죠. 영구임대 아파트 뭐 20년 이상인 그런 데 말고 행복주택 지금 비어있는 데 많거든. 어디 비어있다더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러면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자원을 많이 알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되게 기숙사에 있거나 이런 제조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을 큰 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학 보냈죠. 주거도 마련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거기만 그러느냐? 제가 또 뭐 자립지원시설도 뭐 운영위원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꾸 그런 불편한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전체 지금 우리 가정위탁 아동 중에 일반 가정위탁이 몇 %요? 몇 %나 될까요? 자, 가정위탁 된 세대가 100세대가 있다. 자, 일반이 있고 친인척이 있고 조부모가 있습니다. 자, 일반은 몇 %? 5%. 네, 10%는 조금 넘습니다. 10%는 조금 넘어요. 그런데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일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서 키운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무슨 정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통일될지 모르지만 이런 제가 말하는 대학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정보가 있겠냐고. 얼마나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키워요. 그런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립 담당자가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성가시게 합니다. 뭐 중학생쯤 되면 성적 관리를 좀 잘하게 하고 고등학생쯤 되면 진로에 대한 전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대학을 가게 좀 안내를 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또 5년 동안 이렇게 자립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에다 포인트를 두어서 꼭 일반만 하지 말고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한 가정의 경우에도 좀 잘 살펴봐라. 그래서 다음 회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사업은 그냥 보고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300명이라면 300명 중에 고등학생과 최근에 종료된 사람을 중심으로 자립 상황을 중심으로 한번 보고를 해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담당 직원이 해야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기관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원 활용의 경험을 늘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한 아동 양육시설은 퇴소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자립 담당자가 공부 좀 하면 4년제 보내고 공부 안 하면 전문대학 보내서 2학년 2학기 때 또 꼬셔갖고 3학년으로 편입을 시켜요. 이게 3학년 편입이 엄청 쉬워.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례입학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원서만 내보면 웬만하면 대학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수 사례들을 막 만들어. 그 다음에 컴퓨터 학교 다닌다. 그러면 컴퓨터만 자격증 따갖고는 좋은 직업 갖기가 힘드니까 또 컴퓨터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특수 분야는 뭐 상위 20%에게 교사 자격을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교직 과목만 들으면 컴퓨터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급자는 사회적 피해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또 좀 일자리가 살짝 트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교육청에서 직원을 만약에 뭐 2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한두 명은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교사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양육시설 출신으로서 교사가 됐다. 이제 평생 먹을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원 활용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있습니다. 물론 중증 장애인의 자립은 좀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아동 청소년에 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전국에 이런 아동 자립 지원 시설들을 제가 다 둘러봤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 자립 담당자의 마인드와 원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거기에 출신들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